삑. 거실의 공기청정기가 희미하게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어둠 속에 잠긴 소파 및 형체를 알 수 없는 검붉은 얼룩이 스며들어 있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붙잡고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간신히 말을 뱉어냈다. 남편이 죽은 것 같아요. 차가운 바람이 문틈을 스치고 지나가며 커튼을 흔들었다. 바닥에는 금빛 라벨이 흉측하게 빛나는 거대한 양주병이 쓰러져 있었다. 한때는 삶의 낭만을 담았던 술병은 이제 끔찍한 진실을 침묵 속에 감춘 증거가 되어 있었다. 핏빛 어둠 속에서 그 무게와 날카로운 모서리가 섬뜩하게 빛났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대와 경찰이 들이닥치자 낯선 조명이 거실을 덮쳤다. 익숙했던 가구들은 그림자 속에 갇힌 채 마치 처음 보는 사람들처럼 어색하게 서 있었다. 맥박미약. 누군가의 절박한 외침이 귓가를 맴돌았다. 얼굴 타격 흔적 확인. 또 다른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절망에 잠긴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다.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죠? 그 질문은 마치 저주처럼 텅 빈 공간을 떠돌았다. 벽, 바닥, 깨진 술병, 핏자국, 그리고 아내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잠시 그 질문을 붙잡는 듯 했지만 이내 놓아버렸다. 그는 한때 부동산 공법 강의에서 일타라 불리던 최성진이었다. 칠판을 가득 채우는 속사포 같은 판서, 빈틈없이 정리된 암기 비법, 새벽까지 이어지는 열정적인 답변. 그의 온라인 카페에는 감사의 물결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찬사는 영원히 멈춰버린 휴대폰 속에서 썩어가는 과거의 기록이 되었다. 그의 삶은 정해진 궤도를 도는 것처럼 보였다. 주중에는 서울에서 강의하고 주말에는 평택의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현관문이 열리고 강의실의 열기가 집안을 가득 채우는 그 일상을 사랑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돌아오는 남편을 기다리는 것은 그녀에게 작은 신앙과도 같았다. 그렇게 사람은 서로의 삶에 깊숙이 새겨진 시간표가 된다. 하지만 휴대폰 깊숙한 곳, 메시지 창에는 금이 간 문장들이 숨겨져 있었다. 난 돈 버는 기계일 뿐이야. 제발 이혼해줘. 감정의 파편처럼 복사된 문장들은 말하고 후회하고 다시 말하고 지우기를 반복하는 고통스러운 흔적이었다. 누군가의 고통은 언제나 문장으로 시작된다. 아내는 그 문장들을 스크린샷으로 남겨두었다. 증거를 수집하는 것일까? 아니면 상처를 봉인하려는 몸부림일까? 우리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망가진 걸까? 물을 끓이려던 전기포트가 불안한 소리를 내며 멈춰섰다. 사건 전날 밤 식탁 위에는 2개의 빈 잔이 놓여 있었다. 그들은 마치 오래된 테이프처럼 지겨운 이야기를 되풀이했다. 세탁기 안에서는 탈수된 수건들이 끔찍한 소음을 내며 몸부림치고 있었다.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하긴 해? 지금 그 뻔한 질문을 또 해야 하는 거야? 당신의 대답을 들어야 겨우 버틸 수 있어. 남자의 휴대폰은 탁자 위에 엎드린 채 고요한 진동을 뱉어냈다. 진동이 울릴 때마다 두 사람의 시선은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그곳으로 향했다. 희미한 불빛이 잔 속에서 불안하게 흔들렸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들은 서로의 말에서 진심 대신 숨겨진 의도를 찾고 있었다. 더 이상 말이 아닌 증거, 감정이 아닌 정황만이 남은 대화. 그 여자랑 같이 있었다며.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인데? 그런 당신을 묻는 내가 더 비참하지. 잔은 채워지지도 비워지지도 않은 채 어중간하게 멈춰 있었다. 그날 밤의 술은 서로의 메마른 감정을 데우는 불안한 온도였을 뿐이다. 그날의 각도, 높이, 반사, 그리고 끔찍한 충격. 법의학은 차가운 수학으로 진실을 해부한다. 핏자국은 벽을 향해 날카로운 선을 그었다. 바닥 타일의 미세한 틈을 따라 마치 부서진 나비의 날개짓처럼 흩뿌려졌다. 깨진 술병의 날카로운 입구, 그 틈새로 보이는 희미한 머리카락 한 올. 서 있었나요? 아니면 쓰러져 있었나요? 저는 그때 눈을 감고 있었어요. 아내의 떨리는 진술은 방어적인 몸짓을 묘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핏자국은 공격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치 깊은 배관 속에서 울리는 소음처럼
낮고 음습한 모순이 감돌았다. 방송에서는 같은 무게의 술병을 같은 각도로 내리치는 끔찍한 재현 실험이 이어졌다. 냉정한 수치들은 우발적인 사고와 계획된 살인 사이에 금을 그었다. 하지만 그 금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인간의 어두운 욕망이었다. 그들은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인꼬부부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행복은 빛바랜 사진 속에만 존재했다. 사진은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 선택된 순간만을 기록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말 웃고 있었을까? 아이가 없던 그들에게 강의 일정과 집안일은 마치 가족처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나도 당신에게서 편히 쉬고 싶을 때가 있어. 나는 당신에게서 단 한 번도 쉰 적 없어. 말은 그날의 불안한 기압을 끊임없이 흔들었다. 평소였다면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택배기사의 방문이 분위기를 바꿨겠지만 그날은 그마저도 없었다. 오직 둘만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앞으로 이어질 모든 문장의 끔찍한 주어가 되었다. 그 주 금요일 그는 강의가 끝난 후에도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있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 혹시 사람 때문에 공부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답했다. 사람 때문에 시작한 공부라면 사람 때문에 끝내면 돼요. 하지만 그 말이 정말 정답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는 택시를 타는 습관이 있었고 평택으로 향하는 밤길은 마치 멈추지 않는 메트로놈처럼 규칙적으로 반복되었다. 새벽 3시 7분, 멈춰버린 시계처럼 그 시간은 영원히 갇혀 있었다. 아내는 처음 전화를 걸었을 때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설명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 위한 첫 번째 방어막이었다. 남편이 죽은 것 같아요. 숨은 쉬고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잠시 울었다. 울음의 이유는 너무나 복잡했다. 충격, 두려움, 후회, 안도, 혼란 감정들은 서로의 가면을 바꿔 쓴 채 뒤섞여 버렸다. 구급대가 들것을 꺼내는 동안 경찰은 집안을 샅샅이 훑어보았다.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다.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했다. 기록은 그렇게 간단하게 쓰여졌지만 그 단순함 속에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병원은 시간을 냉정하게 객관식 문제로 바꿔버린다. 심전도의 불안한 파형, 흐릿해진 의식 수준, 끔찍한 혈중 수치, 핏빛으로 얼룩진 촬영 결과. 의사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고 아내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대기실의 차가운 의자는 등을 밀어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 위에서 홀로 고통을 감내하며 밤을 지새워야 했다. 새벽과 아침 사이, 아침과 점심 사이, 점심과 오후 사이, 11시간.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이 영원히 멈추는데 필요한 잔혹한 시간이었다. 그 시간 동안 휴대폰에는 끊임없이 메시지가 도착했다. 선생님, 오늘 강의 자료는 언제 올라오나요? 교수님,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조문 번호가. 하지만 그 알림은 이제 영원히 울리지 않았다. 외도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고 남편이 갑자기 칼을 들고 위협했어요. 저는 방어하려고. 진술조서는 아내의 떨리는 말을 차가운 문장으로 바꾸는 과정이었다. 숙련된 수사관은 쉼표와 마침표를 미묘하게 조절하며 진실을 걸러내는 능력이 있었다. 그녀의 말이 너무 빨라지면 천천히 말씀하세요라고, 너무 느려지면 좀 더 구체적으로요라고 유도했다. 아내는 말과 말 사이에 멈춰선 채 침묵 속에 갇혀버렸다. 눈앞에 놓인 깨진 술병은 그저 평범한 사물일 뿐이지만 그녀의 말에 따라 끔찍한 흉기가 될 수도 있었다. 무게 약 3kg, 병의 길이 약 30cm, 치명적인 타격 부위, 핏자국에 소름 끼치는 방사형 분포, 공격 후의 잔혹한 움직임, 높이와 각도가 만들어낸 끔찍한 궤적. 숫자들은 서로를 지지하거나 잔인하게 반박했다. 경찰서 컴퓨터 화면에 끔찍한 사건 현장 사진이 스쳐 지나갈 때 화면 하단의 시간은 마치 사건의 또 다른 시계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방송에서는 같은 조건을 맞춘 채 끔찍한 각도 재현 실험을 반복했다. 그리고 냉정하게 결론 내렸다. 아내의 진술과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숫자들은 감정이 없었다. 그래서 더욱 잔인했다. 제작진은 유족으로부터 남편의 휴대폰을 넘겨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그 안에는 몇 년치의 대화 기록이 담겨 있었다. 행복과 격려, 불만과 어둠, 그리고 삐걱거리는 일상의 소리. 대화는 때로는 사랑의 증거가 되기도, 때로는 관계의 피로를 정량화하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누군가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내면 다른 누군가는 지금 말고 내일이라며 회피했다. 돈 버는 기계라는 끔찍한 표현은 그의 골마버린 자존감을 보여주는 엑스레이 사진과 같았다. 4월 21일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검찰은 아내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혐의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되었다. 피고인은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차례 가격하여 살해하였다. 혐의는 사실이 아닌 주장일 뿐이지만 그 무게는 살아있는 사람을 영원히 침묵하게 만들 만큼 무거웠다. 아내의 변호인은 정당방위 혹은 우발적 상해치사를 주장했다. 재판은 따라야 할 순서가 너무나 많다. 공소사실, 반박, 반대신문, 감정, 증거조사. 한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차가운 법정의 언어로 다시 쓰여진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텅 빈 방에서 서랍을 정리했다. 그 안에는 낡은 강의 노트, 오래된 첨삭 파일, 수험생이 보냈던 손편지, 그리고 빛바랜 결혼식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같은 곳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핏발선 눈과 뜨겁게 달아오른 귓가, 그리고 텅 비어버린 방 안의 공허함 뿐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에 한 줄을 적었다. 우리는 대체 언제부터 서로에게 끔찍한 증거를 요구하게 된 걸까? 8월 2일 밤 11시 10분. TV 화면에는 평택의 낡은 아파트 평면도가 떠올랐다. 핏자국의 방향은 얇은 선으로 시각화되었고 깨진 술병의 무게는 자막으로 환산되었다. 시청자들은 각자의 어두운 거실에서 끔찍한 비극이 벌어진 그 거실을 지켜보았다. 정당방위 상해치사 vs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섬뜩한 자막이 올라오자 댓글창에는 엇갈린 추측들이 쉴 새 없이 쏟아졌다. 모두가 자신만의 해석을 내놓았지만 그 해석은 결국 자신의 삶에서 비롯된 편견일 뿐이었다. 프로그램은 마지막에 이렇게 속삭였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은 법정의 몫입니다. 책상 위에 놓인 그의 낡은 강의 노트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법은 진실을 언어로 번역하는 잔혹한 기술이다. 아내는 그 문장을 조용히 되뇌었다. 진실은 사라지고 끔찍한 언어만이 남았다. 언어는 때로는 사람을 구원하기도, 때로는 영원히 올가매기도 한다. 그날 그녀의 언어는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다. 하지만 언어가 그녀를 영원히 올가맬지 아니면 희미한 희망이 남아있을지는 이제 법정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날 밤에 깨진 술병은 여전히 증거 보관실 어딘가에 놓여 있다. 투명한 몸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끔찍한 진실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 유리의 표면에 남은 지문은 깨끗하게 닦여나갔지만 그 질량과 시간은 기록 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어쩌면 이 사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안한 무게에 대한 이야기인지도 모른다. 말의 무게, 침묵의 무게, 의심의 무게, 그리고 사물의 무게. 사물은 인간보다 오래 남아 인간의 끔찍한 순간을 증언한다. 바깥에서는 잠시 바람이 불었다. 낡은 커튼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누군가는 TV 화면을 끄고 어두운 주방으로 향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에 한 줄을 적었다.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누군가가 그의 목소리로 공부를 하고 있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는 소리,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 작은 탄식 소리. 교수님, 여기서 조문은 이렇게 외우면 되나요? 그 끔찍한 목소리는
파일 속에서 영원히 반복되고 있었다. 누군가의 삶은 그렇게 또 다른 누군가의 끔찍한 매뉴얼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